지난 시간 우리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성장 과정과 그의 정치 입문을 위한 예행 연습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치 역정에 관해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선견지명 프로노이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놀라운 선견지명에 크게 놀랐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의 놀라운 선견지명에 역시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썩 우호적이지 않았던 플루타르크조차도 테미스토클레스의 선견지명을 가리켜 기민하고 빠른 판단력, 시루드니스 앤드 서게이시티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도 테미스토클레스를 가리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맥락을 짚어내는 사람이었다며 그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점철된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치 역정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정치에 입문하고 맨 먼저 첫 번째로 보여준 그의 선견지명은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를 알아보고 그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30살이 되던 기원전 494년에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최고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도 당당히 아테네 정치 권력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덕분에 귀족들과 부자들의 시대가 가고 서민과 무산자들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일찍이 이를 간파한 테미스토클레스는 무산자와 일반 서민들에게 밀착해서 그들의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무산자와 일반 서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적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들은 자신들과 출신 성분도 비슷하고 자신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뿐더러 자신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테미스토클레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만약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이 없었다면 귀족 출신도 아니고 또 지역적 기반도 전혀 없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정계 진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는 상류층과 귀족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족 집안의 자제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스럼 없이 친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 집정관이 된 후에도 귀족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꺼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귀족 출신인 밀티아데스의 재판에 그가 적극 돕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케르소네소스의 참주였던 밀티아데스는 이오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페르시아군에게 쫓기어 고향인 아테네로 돌아왔지만 그는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티아데스를 적극 변론한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밀티아데스가 나중에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테미스토클레스의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테미스토클레스가 마라톤 전투까지 내다보고 밀티아데스를 도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페르시아를 가장 잘 아는 밀티아데스의 능력을 알아보고 언제인가 페르시아를 상대할 때 아테네를 위해서 크게 쓰일 인재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테미스토클레스는 파러스 원정에 실패하고 재판에 해부된 밀티아데스를 감옥까지 찾아가서 또 그를 적극 변호해서 사형 대신 벌금형으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귀족 출신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아테네가 멸망할 때 무도장이의 아들이었던 클레온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귀족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것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최고 집정관에 올라서 두 번째로 그가 보여준 선견지명은 피레우스 항을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레우스 항은 팔레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왼쪽에 있는 그 피레우스로 옮긴 것이었는데요.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도 피레우스는 팔레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만으로서 최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때부터 이미 아테네를 해양 제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2500년이 지나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그리스가 세계적 해운 국가로 남아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테미스토클레스의 놀라운 선견지명에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보여준 세 번째 선견지명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맞서기 위하여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해군력 증강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것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타고난 야심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정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크레이스테네스를 비롯한 알크메이언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아테네의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친페르시아를 표방해온 알크메이언 가문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페르시아와 전쟁까지 치른 마당에 친페르시아를 표방하는 알크메이언 가문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아테네 시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차지한 것은 마라톤 전투의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마저 무리하게 파로스 원정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실각하게 되었고 급기야 밀티아데스는 그때 입은 부상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자 아테네 시민들의 관심은 무산자, 서민, 귀족 할 것 없이 온통 테미스토클레스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시종일관 반페르시아의 선봉에 섰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그의 손안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강력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6살 나이가 많은 아리스티데스였습니다. 그 아리스티데스에게는 테미스토클레스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정의롭다는 평판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정의였을 만큼 그는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를 기반으로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하였습니다. 한때 알크메이온 집안 클레이스테네스의 열렬한 추종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알크메이온 집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항상 같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마라톤 전투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페르시아와 맞서 싸운 전우이기도 하였고요. 이런 두 사람이 정치적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은 국방정책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강력한 기병과 육군의 나라인 페르시아에 맞서려면 중장보병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해군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은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 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중장보병의 강점은 이미 마라톤 전투에서 입증된 바 있었습니다. 반면 그 당시에는 해전은 물론 해군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선박이 전쟁에 동원되기는 했지만 전투가 아니라 수송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배전을 서로 맞대고 상대방의 갑판 위로 뛰어올라가서 백병전을 펼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싸우느냐, 땅 위에서 싸우느냐 그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고 육군과 해군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뜬금없이 해군력을 키워야 한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이 생뚱맞다고 아테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이독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테미스토클레스가 동원한 방법은 이를 반대하는 데 앞장드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클레이스티네스가 도입한 후 그때까지 한 번도 써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테미스토클레스가 6,000명 정도를 동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자신의 해군 증강 정책에 반대하는 정적을 지목한 다음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도편 추방에 붙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히파루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행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히파루코스는 이미 몰락한 참조 페이시스트라토스 집안 출신으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둘째 아들 히파루코스와 동명이인입니다. 참조 소리만 들어도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그 이름을 도편에 새겨 넣었고 그는 10년간 애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그 다음에 알크메이온 가문의 메가클레스였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페르시아와 내통했는지 확인된 것도 없을 뿐더러 설사 페르시아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에서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페르시아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는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불문곡식하고 10년간 애국으로 추방하였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2년 뒤 알크메이온 가문의 크산티포스였습니다. 크산티포스는 페리클레스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 페리클레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뒤를 이어서 아테네의 황금기 36년을 이끈 명정치가입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크산티포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이기나 원정에서 실패한 책임이었습니다. 어쩌면 크산티포스는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몇 년 전에 파로스 원정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마라톤의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를 고발한 전례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그랬으니 자기가 그렇게 당한다고 그래서 달리 항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정의란 별명을 가진 아리스티데스였습니다. 무산자, 서민, 귀족 할 것 없이 모든 아테네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테미스토클레스조차도 이때만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방당한 아리스티데스의 이름이 새겨진 도편과 함께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새겨진 도편 또한 상당수 발견되었거든요. 이때의 도편 추방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침공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490년 첫 번째 침공에서 패배한 후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도시국가 아테네에게 무참히 패배하는 페르시아를 보고 만만해 보였는지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4년에 걸쳐 이를 수습하는 데 온 힘을 쏟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그 여파 때문이었는지 기원전 486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권력을 잡자마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리스 공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 쟁점은 라오리온 은광산에서 채굴된 엄청난 양의 은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부터 채굴해오던 라오리온 은광산에서 막대한 양의 광맥이 발견되어 아테네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전함을 건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귀족계층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한 아리스티데스는 이 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민회의 투표에 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리스티데스의 승리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견지명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안을 직접 투표에 붙이는 대신
도편 추방으로 끌고 갑니다. 아리스티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국외로 추방할지 투표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배소진을 친 셈이었지요. 분명히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입장에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칫 공돈에 눈이 먼 아테네 시민들이 도편 조각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아리스티데스가 아니라 자신이 애국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에게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나누어 줄 건지 아니면 전함을 건조할 건지를 놓고 일반 안건으로 투표에 붙인다면 돈에 현혹된 나머지 돈을 나누어 주자는 아리스티데스의 주장에 찬성할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애국으로 추방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테미스토클레스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를 추방되어야 할 사람으로 지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지지층은 그냥 막연한 지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많은 공을 들여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열렬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들을 믿고 배수진을 쳤던 것이지요. 테미스토클레스의 선견지명은 이때에도 적중했습니다. 물론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6,000표가 넘게 나온 아리스티데스가 애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정의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공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편 추방을 당할 아무런 기책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다가 또 은광산의 수입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고 제안했으니 본래 귀족들은 아리스티데스 편이었거든요. 그 일반 서민들은 또 돈을 나눠준다는데 여기에 또 혹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이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반대로 추방하게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테미스토클레스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도편 추방에 붙이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것이 바로 선견지명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러한 테미스토클레스의 도편 추방을 이용한 정적 제고를 놓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릉타당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정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를 제외하면 도편 추방된 나머지 세 사람은 그의 적수가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제거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해군력 증강이라는 그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는 이것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막연한 주장이 아닙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그 다음 행보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침공이 임박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10년간 애국으로 추방되었던 크산티포스와 아리스티데스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미 자신이 목표했던 200척의 전함을 건조한 후였고 그들이 추방된 지 불과 3년, 1년 만이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도편 추방이 단지 자신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정적 제거 수단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 승리라는 아테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네 번째 선견지명은 전함 건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전함 건조에 집착에 가까울 만큼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선견지명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의 정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중장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의 중장보병으로 구성된 밀집대형 팔랑크스가 무적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은 페르시아의 1차 침공 때 마라톤 전투에서 이미 여실히 입증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신념에 가까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용어도 생소하고 개념조차 불분명한 해군, 해전, 전함, 뭐 이러한 생경한 말을 꺼내 들었으니 아테네 사람들이 테미스토클레스를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결심은 단호하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굳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마라톤 전투에서 패주하는 페르시아 선단을 속수무책 바라보면서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함이 있었다면 도망가는 19,000명을 모두 수장시키고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텐데 아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도망가려는 페르시아군을 뱃머리까지 추격, 배후에서 쏘아대는 화살을 맞으며 적에게 달려들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전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의 결심은 페르시아의 2차 침공을 대비하면서 더욱 굳어진 것 같습니다. 1차 침공 때 그리스를 가볍게 보고 25,000명의 소규모 군대를 파병했다가, 물론 이것도 아테네 입장에서는 아테네 병력의 2.5배가 넘는 그런 대규모였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망신을 당한 페르시아였던 만큼 두 번째 침공은 대규모 병력을 끌고 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테네와 그리스의 중장보병으로 구성된 밀집대형 팔랑크스가 우수하다 해도 이들을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강점인 기병과 전차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무적이라고 불리는 가공할 불사대, 임모탈이라는 부대도 데려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페르시아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를 공략해야만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번뜩이는 생각이 테미스토클레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거야. 병창과 테로.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약점이다. 페르시아의 사르디스에서 아테네까지는 육로로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리 수십만 명이 먹을 식량과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군사작전으로 쳐도 보급선이 너무 깁니다. 테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의 경우 육로로 퇴각하려면 오늘날의 보스포러스 해협 또는 헬레폰토스 해협을 건너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건 무사기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페르시아는 병창과 퇴각을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약점이었고, 이를 공략하려면 아테네는 그들을 능가하는 전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해군을 박살낼 수 있는 전함을 구상했습니다. 그가 구상한 해전은 백병전이 아니라 충격전이었습니다. 배의 앞머리 빼죽한 대로 상대방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키는 방식입니다. 배가 민첩하되 무겁고 안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작게 만들되 튼튼하게 하고 앞머리에 충각이라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배를 들이받아 쉽게 부서뜨릴 수 있도록 여기에 두꺼운 청동판을 더 씌웠습니다. 그리고 배를 무겁게 하고 또 균형 유지를 위해서 바닥짐을, 발라스트를 돌로 채웠습니다. 이제 선원과 노잡이만 훈련시키면 되었습니다. 선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테네인을 포함한 이오니아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때에 따른 백길이나 물살은 물론 계절과 시간대에 따르는 풍향의 변화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노잡이들도 조금만 훈련시키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노잡이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무산자인 제4계급에게 봉급을 주고 고용해서 노자비를 시켰습니다. 혹독하게 다뤄야 마지못해 겨우 움직이는 노예들에 비해서 이들은 말귀를 쉽게 알아듣고 또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배를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적들을 전부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저절로 설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한 가지 깨를 냅니다. 그는 아이기나 원정의 전함이 필요하다고 둘러댑니다. 바로 아테네 앞바다에 있는 섬나라지요. 이 아이기나는 일찍이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도 염려를 했듯이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마당에 이 코앞에 있는 아이기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을 방어하는 데 배가 필요하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말에는 수긍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섬나라인 아이기나를 원정하는 데 배가 필요하다는데야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리하여 테미스토클레스는 궁여지책으로 100척의 군선을 건조해도 좋다는 미네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최소 200척의 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뜻밖의 행제가 아테네에 굴러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은광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아리스티데스가 추방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동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동원한 방법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인들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델피의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로 만든 성이 아테네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델피의 신탁을 받아냈습니다. 그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 나무로 만든 성이란 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아테네는 드디어 테미스토클레스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0척 이상의 전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테네가 그리스 최대의 해군력을 가진 도시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후일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테미스토클레스 한 사람의 선견지명에 따른 결과였지만 선견지명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은 점쟁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만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이를 기초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선견지명과 함께 그거를 추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한 것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미스토클레스가 그 선견지명의 신통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세계 4대 해전의 하나이고 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비교되는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